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제 호산고 식도염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시경 확장술과 그동안 말씀드렸던 치료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확장술은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호산고 식도염의 자연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만성 염증이 지속이 되면 섬유화가 이제 만성 염증과 혼재하게 되고, 그게 더 진행되다 보면 에소파지얼 링, 스트릭처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식도의 내강이 좁아지게 돼서 연화곤란, 그 다음에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른분들에 한해서 발생을 했고,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내시경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연화곤란이나 굉장히 뭐 식사가 하시는데도 잘 안 된다, 안 넘어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내시경적 확장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다 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나 약물 치료에 뭐 항염증 치료나 뭐 여러 가지 뭐 PPI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스테로이드나 반응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엔도스코픽 딜라테이션을 시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대략 4분의 3, 75% 정도 효과가 있었고, 퍼포레이션은 1% 미만밖에 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엔도스코픽 딜라테이션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에스파지얼 딜라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호산구 식도염의 그런 스트릭처를 해소한다면 증상이 호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PPI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서 딜라테이션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 영국에서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릭처가 있다거나 내강이 좁아질 경우에서는 엔도스코픽 딜라테이션을 적용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치료 방법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증상이 있고 조직학적으로 호산구가 15개 이상 하이퍼파워필드당 발생이 한다면 우리가 호산구 식도염을 진단하는데, 물론 배제 질환을 감별해서 확실하게 식도 안에만 호산구 염증이 다른 질환이 원인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진단을 명확하게 한다면 PPI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고, 스테로이드도 효과가 있을 거고, 식이요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인터체인지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만약에 식도 내강이 이렇게 좁아져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엔도스코픽 딜라테이션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PPI나 뭐 다른 항염증 치료 같은 것들, 토피컬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이제 호산구 활성화에 관련된 인터큐킨 5, 13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에비던스가 많이 쌓여있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스트로엔테롤로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단은 인덕션 트리트먼트를 뭐 약물질 토피컬 스테로이드나 PPI, 식이요법을 통해서 시행을 해보고, 반응이 있으면 장기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이게 만약에 스트릭처가 있어서 반응이 없다면 딜라테이션을 시행을 해보고, 뭐 스트릭처도 없고 딴 것도 없다 그러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인터체인지해서 스테로이드 썼던 그룹은 뭐 PPI 써보고, PPI 썼던 그룹은 스테로이드 써보고, 식이요법 했던 그룹은 스테로이드 써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그 치료 방법들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PPI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종류의 PPI를 얼마만큼 처음에 복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안정성 문제,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PPI 장기요법에 의해서 뭐 엔테릭 인펙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피컬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얼마 동안 얼마만의 양을 통해서 삼키는 스테로이드를 해야 될지, 흡입하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아직 지침이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뭐 에스파젤 캔디디아시스가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기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 부분도 안정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가 지금까지 코릴레이션이 뚜렷하지 않아서 뭐 45%밖에 이펙티브니스가 없었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다른 새로운 푸드 알러지 테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장기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만큼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간 뭐 6가지 식품, 4가지 식품 이런 것들을 제거하다 보면 뭐 뉴트리션 디피션시도 생길 거고, 사이콜로지컬 문제나 특히나 뭐 엘레멘탈 그런 성분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싸고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회에 어떤 경제적으로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호산구 식도염에 대해서 또 네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인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짧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